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차여사입니다. 혹시 지금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들녘이 펼쳐진 조선의 어느 마을.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그 속에 기와지붕 하나가 단정히 자리하고 있었다. 기와지붕이라 하여 부유한 집은 아니었다. 오래된 기와는 군데군데 이가 빠져 비가 내리면 방 안에 빗물이 스며들었고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 집을 박선비댁이라 불렀다. 주인인 박덕선이 양반가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박덕선은 갸름한 얼굴에 검은 눈썹을 가지런히 지녔으나 그 눈빛은 자주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글공부를 오래 하였으나 성취가 없었고 세상에 내세울 벼슬조차 얻지 못한 까닭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서당에 나가 훈장 밑에서 타서 삼경을 배우며 자랐지만 글귀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보다 흩날리는 낙엽처럼 흘러가 버리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경전의 구절을 읽어 내려갈 줄 알았고 붓을 잡으면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낼 수 있었다. 문제는 글의 참뜻을 깊이 이해하거나 시험에서 묻는 의도를 간파하는 데에는 능하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3번이나 진사시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길 초라한 신세를 감추듯 갓을 깊이 눌러 쓰고는 고개를 떨구어 걸었다. 첫 번째 낙방할 때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아직 젊으니 이번은 연습이라 생각하자. 글을 다시 다듬고 다음을 기다리면 되리라. 그렇게 2번 낙방 뒤 3번째 낙방을 하고 돌아온 날은 사정이 달랐다. 집 앞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아프게 맴돌았다. 박선비님이 또 떨어졌다지? 학문에는 소질이 없나 봐. 아이고, 선비님 아내는 무슨 죄래? 남편 합격만 바라보고 바느질로 벌어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덕선은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그는 낙방으로 체면이 서지 않아 소리 낼 수도 없어 조용히 빨래터를 지나쳐 집으로 향했다.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방에 있는 책상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글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비웃음이 덮일 것이라 믿는 듯이 말이다. 방 안은 눅눅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책장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초롱불이 미약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두루마리처럼 말린 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글씨는 단정했으나 지은 글들은 생기를 잃은 듯 메말라 있었다. 덕선은 그 글들을 손에 쥐고 한참이나 들여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3번이나 도전했건만 여전히 이 모양이라니. 조상들께서 보시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는가. 그 순간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아내 정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소매가 다 닳아버린 저고리에 손끝에는 바늘에 찔린 흔적이 수없이 남아 있었다. 얼굴빛은 고생으로 그늘졌지만 눈빛만은 단단히 빛났다. 너무 낙심 마시고 오늘은 그만 쉬세요. 다음에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정 씨는 부드럽게 위로했으나 덕선은 그 말마저 뼈아프게 들렸다. 아내가 위로를 건네는 순간조차 그는 스스로 초라한 사내라 느껴졌다. 아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바느질로 품삯을 모아 집안을 이끌고 있는데 자신은 글을 읽는다며 방 안에만 앉아 있으니 말이다. 덕선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소, 부인. 당신이 고생하는 걸 보노라면 당장 글 읽기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다 주고 싶으나 나 아니면 누가 이 집안을 양반 집안답게 지켜내겠소. 그를 포기하면 조상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책장을 펼쳤다. 그러나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낙방의 치욕과 아내의 고생이 겹겹이 드리워졌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었다. 정 씨는 등잔불 아래서 여전히 바느질을 이어갔고 덕선은 그 옆에서 글을 읽는 척하며 눈길은 자꾸 아내의 손끝으로 향했다. 바늘 끝이 살짝 비칠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가 글을 더 잘했더라면 아내 손끝이 저리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책을 내려놓지 않았다. 양반의 체면, 조상의 이름, 그리고 혹여나 네 번째 도전에는 합격할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그렇게 박덕선은 글에는 소질이 없으나 체면 때문에 책만 붙잡고 있으면서 아내의 고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눈치만 보는 날들로 채워져 갔다. 박덕선의 집은 늘 가난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양반가의 후손이라 이름만은 번듯했지만 그 반듯함은 이미 낡아진 비단처럼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세 번의 과거 시험 낙방은 집안의 체면을 한층 더 구겨 놓았고 살림은 날로 쪼들렸다. 덕선은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붙잡고 있었으나 그 책이 당장의 허기를 달래주지는 못했다. 기와집이기는 하나 낡은 집의 곳곳은 바람만 불면 삐걱거렸고 부엌에는 쌀독이 비는 날이 잦았다. 그럴 때마다 살림을 지탱한 것은 아내 정 씨의 두 손이었다. 정 씨는 아침 해가 들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남은 쌀알을 긁어 모아 죽을 쓰워 남편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남편이 책상 앞에 앉으면 그녀는 바느질감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동네 아낙네들이 저고리와 치마를 들고 와 꿰매달라고 부탁하고 낡은 옷감을 이어 붙여 달라고 청하면 정 씨는 마다하지 않았다. 품삯은 쥐꼬리만 했으나 그것이 없으면 당장 저녁 끼니조차 보장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바늘에 찔린 자국이 선명했다. 가끔 바늘에 찔려 피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씨는 그저 소매로 툭 닦아내고
다시 바느질을 이어갔다.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양반댁 며느리가 아낙네들 옷이나 꿰매고 있으니 세상 참 짠하구나. 박 선비님은 뭐 하는 거야? 쌀독이 비어도 날마다 책만 붙잡고 있다지 않나? 정씨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와도 애써 모른 채 했다. 그녀의 눈길은 늘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다. 서방님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또다시 시험에 도전할 힘을 잃지 않기를. 정씨는 그렇게 속으로 빌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씁쓸한 그림자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깊었지만 그 무게가 고스란히 자기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가위질을 하던 정 씨가 무심코 손을 베었다. 피가 흘러내려 자르고 있던 흰 천에 붉은 자국이 번졌다. 그때 덕선이 책을 덮고 다가와 물었다. 여보, 손을 다치셨소? 정 씨는 피가 난 손을 서둘러 치마폭으로 감추며 웃었다. 아니요, 살짝 스친 것뿐이니 걱정 마세요.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덕선은 그 웃음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아내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앞으로 돌아갔다. 글자를 눈으로 쫓았지만 마음은 책에 닿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도 방 안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덕선은 책을 읽는 척했으나 시선은 자꾸만 아내의 바느질하는 손끝으로 흘러갔다. 호롱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그 모습은 초라했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녀의 손끝이 이어붙인 옷감처럼 집안의 삶 또한 그녀의 인내로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덕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다 해도 이 여인만큼은 내가 지켜야 하거늘. 어찌하여 나는 늘 받기만 하는가.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체면과 부끄러움이 여전히 그의 입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박덕선의 집안은 오늘도 아내의 바느질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작고 여렸으나 기와가 삐걱이는 소리와 쌀독이 비어가는 소리보다 더 힘있게 이 집안을 지켜내는 모습이었다. 봄 햇살이 포근히 내리쬐던 어느 날 박덕선은 책장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책을 붙잡아도 그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방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덕선은 아무 위안도 얻지 못했다. 아내 정씨는 새벽부터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결국 그는 바람을 쐬겠다며 집을 나섰다. 낡은 갓을 눌러쓰고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친 채 무심히 개나리 보찜을 어깨에 걸치고 길을 나서 장터로 향했다. 장터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와 흥정소리가 한꺼번에 귀를 채웠다. 호박 한 덩이 이 값에 드리리다. 아이고 좀 깎아주시오. 애들 먹일 거요. 생선 싱싱하오. 금방 강에서 잡았소. 장터는 삶의 냄새로 가득했다. 여기저기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기고 아이들은 달콤한 엿을 사달라며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덕선은 사람들 틈을 어슬렁거리며 걸었다. 그저 구경 삼아 나섰는데 이내 그의 발걸음은 어느 상점 앞에 멈췄다. 거기에는 나이 지긋한 상인이 땀을 흘리며 장부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글을 몰라 숫자와 글씨를 분간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게 2,000양인지 2만 양인지 도통 알 수가 없구나. 그때 상인의 눈에 덕선이 들어왔다. 아이고, 박선비님 아니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놈이 글을 몰라서 장부 정리가 도통 안 되니 큰일입니다. 덕선은 순간 망설였다. 양반 체면에 장부를 보는 일 따위는 하찮게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상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자 그는 슬며시 장부를 받아들었다. 장부를 펼쳐보니 글씨는 삐뚤빼뚤했으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덕선은 차분히 숫자를 맞추고 잘못 기입된 부분을 수정했다. 붓을 들어 또박또박 글자를 새기자 장부는 금세 정리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제야 장부가 제대로 되었구려. 덕선은 장부를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다. 상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자, 이 곡식 한 되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는 쌀자루에서 한 배박을 떠서 박선비에게 내밀었다. 덕선은 손사래를 쳤으나 상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결국 그는 곡식을 받아들며 마음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다. 확실히 글을 아는 게 이렇게 쓸모 있구나. 박 선배님이 시험에는 계속 낙방했지만 장터에서는 큰 도움이 되네. 역시 배운 글이 헛되지 않은 법이지. 덕선은 얼굴이 붉어졌다. 시험 낙방으로 늘 비웃음만 사던 자신이 오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글이 비록 벼슬에는 쓰이지 못하나 사람들의 삶에는 도움이 되는구나. 곡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선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오늘은 아내 정씨에게 내놓을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여보, 오늘은 내가 곡식을 얻어왔소. 오늘 저녁은 든든히 지을 수 있겠구려. 정씨는 놀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디서 이런 곡식을? 덕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장터에서 어느 상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주길래 받아왔소. 내 글이 시험에는 소용없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더이다. 아내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의 지식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 역할을 했네요. 그날 밤 덕선은 책을 펼쳤다. 하지만 예전처럼 벼슬길만을 꿈꾸며 읽는 것이 아니었다. 이 글은 내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해 익혀야 하는 것이구나. 책장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다짐이 일렁거렸다. 그리하여 박덕선은 장터에서 얻은 작은 경험을 통해
글의 참된 쓸모를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며칠 뒤 덕선이 마을길을 걷는데 어떤 안악이 다가왔다. 박선비님, 우리 집의 아버지가 서찰을 받아왔는데 글을 몰라서 읽지를 못합니다. 꼭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덕선은 쑥스럽게 웃으며 서찰을 받아들었다. 글은 장터 한 상점에 곡식을 납품하라는 내용이었다. 덕선은 차분히 읽어내려가며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안악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 같은 무지렁이가 글을 몰라 애만 태우고 있었지요. 선비님 덕에 저희 곡식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때 덕선은 또다시 깨달았다. 내가 시험에만 매달리며 글을 좇았을 때에는 정작 이렇게 절실히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했구나. 어느 날 바닥에 무언가 그리면서 모여있던 마을의 아이들이 덕선을 발견하고는 덕선 주위를 빙 둘러싸고 물었다. 선비님, 글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모여있던 곳에는 막대기로 그린 서툰 글씨들이 흙바닥에 남아 있었다. 덕선은 순간 망설였다. 자신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낙방만 거듭했는데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종이에 한일, 두이, 석삼을 써 보였다. 이것이 하나, 둘, 셋이다. 글자는 세상 만사를 기록하는 도구이니 너희가 배우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따라 적었다. 덕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비록 과거에는 합격 실력은 되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은 분명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덕선의 이름은 마을 안팎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선비께 가면 서찰도 읽어주고 장부도 잘 설명해 주신다더라. 아이들에게 글씨도 가르쳐 준다네. 이제 그는 예전처럼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덕선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덕선은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저 아내 덕에 살아온 사람일 뿐이요. 재능도 없이 양반이라 어쩔 수 없이 배운 글이지만 하찮은 글솜씨라도 백성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요. 덕선은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곤 했다. 어느 날 밤 덕선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을 읽는 대신 아내를 향해 말을 꺼냈다.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벼슬길만 쫓지 않겠소. 내 글이 백성에게 쓰이고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오. 정 씨는 바느질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제가 늘 바라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당신이 글을 통해 남을 살릴 수 있기를 그저 바라고 또 바랐지요.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소박했으나 방 안 가득 따뜻한 온기를 퍼뜨렸다. 그 이후 박덕선은 더 이상 낙방한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고 백성들의 서찰을 읽어주고 장부를 살피고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다. 글이란 벼슬길에 오르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다지고 지탱하는 밑바탕이자 기둥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글이 진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작은 깨달음은 덕선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집안에도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비록 나라에서 주는 관직은 얻지 못했으나 그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가슴 따뜻한 벼슬을 갖게 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들려주는 차여사였습니다.